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제법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글쎄 그럴까요? 그냥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전진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주마 전문가들과 함께 달려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개 꼽아놨는데요. 먼저 애플페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관련주가 들썩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난해 가을입니다. 지난해 한 11월 달 정도부터 현대카드하고 애플페이의 어떤 협력 가능성이 많이 좀 제기가 됐다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뭐 빠르면 다음 달 3월 중순 정도에 국내 상륙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주말에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피지회사, 지급결제라고 이야기하는 피지회사 관련주라든지 밴 관련주들이 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약간 생각해 부분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간편결제에서 대략 한 80% 정도가 삼성페이가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시장 일각에서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카드사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카드와 협업이 좀 높은 거. 물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1위 카드가 신한카드인데, 그래서 LG카드를 인수한 신한카드인데, 신한이나 KB 쪽에서 어떤 대처를 보일지. 그리고 이제 결제 방식 자체가 NFC 방식이다 보니까 단말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조건 숙제를 남은 상태에서 관련 주가의 움직임은 그냥 일정 부분의 큰 변동성을 좀 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애플폰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중에 애플폰 쓰고 계신 분? 네,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삼성페이는 좀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좀 나오면 저도 한번 좀 삼성페이의 어떤 사용자의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긴 한데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외국에선 썼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들어왔는데 관련주가 뛰는 거고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언스 코리아라든지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는데요. 사실 이제 애플페이도 약간 좀 저는 애플카와 좀 비슷하게 사실은 좀 이슈가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애플페이가 과연 삼성페이의 어떤 사용자를 얼마큼 갖고 올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애플페이라는 좀 새로운 페이가 좀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애플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카는 어쨌든 먼 미래 얘기고 애플 디바이스 관련해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맥북 관련해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애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애플페이에 분명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증시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대감을 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상반기 중에도 한번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영향을 받은 게 그러니까 가맹점하고 카드사를 연결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또 유심칩을 생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급등까지 간 겁니까? 갔다가요.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뤘지만 시세 분출의 연속성보다는 단발성으로 떴다가 밀리는 케이스가 계속 연출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은 3일날 이제 구체화돼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는 이거죠. NFC 기기가 전국 가맹점에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네. 보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삼성페이는 NFC도 되고 MST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기 상점에 깔려 있는 MST 기기에서도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페이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기기 단말기 보급률이 늘어날 때까지는 아마 드라마틱한 어떤 매출 성장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카드가 초반에는 이제 독과점식으로 해서 애플페이를 하려고 했지만 독과점 하는 부분을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다른 카드사들도 이제는 애플페이와 교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라면 지금 급격한 어떤 매출 기반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애플페이가 외국에서는 2014년부터 쓰여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다음 달 초 중순 이때 이제 서비스가 된다는 네네. 거니까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얼마나 시장의 파급력이 클지 말이죠.
이번에는 증시 수급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2022년 지난해에 많은 개인들이 증시를 떠났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뭐 50조 잠깐 내려갔던 고위 네. 예탁금이 다시 이제 50조대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작년 이맘때는 LG엔솔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60조 이상까지 가긴 갔었죠.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시 대기 자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약간 고객 예탁금이 조금 전말 대비해서 증가한 것을 과연 개인들이 투자가 입장에서 정시가 좋아서 대기할까에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한번 지난 1월 달과 지금까지의 수급을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환율이 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략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6월 초순까지도 매수였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고객 예탁금의 증가는 1월 달에 주식을 판 개인들의 매도 자금이 네.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이지 어떤 증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자금은 아니지 않나. 사실 이게 예탁금이 증가한 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 개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계속 주식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예탁금 증가와 증시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차별화에 대한 흐름이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이러면서 그런 여유 자금들, 대기 자금들 이런 게 증시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조금 증시가 오르면서 그걸 이제 매도를 했던 물량을 그냥 대기 자금으로 묶어놨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예, 일단은 뭐 제 주변, 뭐 고객이라든지 네.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 보시게 되면 사실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증시가 올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금 회복 내지는 이제 조금 수익이 전환되면서 좀 매도를 하신 이후에 사실은 쉽사리 다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증시 자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보게 된다면 빠르게 좀 선순환이 돌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는 좀 부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을 많이 해야 되는 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좀 일반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사리 좀 이런 시장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계시겠습니다만 좀 예수금은 좀 많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하시는 좀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받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잃으면 누군가는 따는 것이고 누군가 팔아야 그 물량을 누군가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속에 보이는 개미들을 그냥 일반 개미다라고 생각 두시고 네.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붉은 개미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네. 외국인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너무 수급에 연연하다 보다 보면 지수는 박스권인데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날 때 또 수급 보고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데이터보다는 개별주 흐름에 더 주목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수급 부분까지 데일리 이슈에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증시 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FOMC 금리 인상 발표 있었고 파월의 입을 주목했었고 시장은 뭐 괜찮은 반응이었고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또다시 증시가 한번 꺾였단 말이죠.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파월의 발언은 우리가 이제 작년 8월 달 잭슨홀 발언이 가장 매파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정시의 반등의 트리가 됐던 게 9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시장에서는 파월은 약간의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었는데 이번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네.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시장은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달러도 100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은 됐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인 것 자체는 파월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걸 간접 시사한 게 흐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주요 테크주 위주로 반응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정말 파월이 이제 3월 달에 만약에 뭐 시장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빠르면 3월 달에 동결할 수도 있다. 네. 또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3월은 조금 차치하고 5월 달 정도는 동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과민하게 반응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에서 보시다시피 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그 물가를 염려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고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고용이 좋게 나왔을 경우는 연준은 보통 긴축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파월의 워싱턴 연설이 수요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분명히 기자분들이 집요하게 질문할 겁니다. 이 고용 너무 잘 나왔는데 어떡할 거냐. 근데 시장이 오늘 제가 듣고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좀 변동성을 생각할 정도로 왜 환율이 많이 튀었어요. 예. 오늘 1250원대로 네.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미국 고용발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파월 의장의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발언 이후에 슈팅 났던 어떤 뭐 달러나 환율의 되돌림인지 이게 아마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예상치의 2배를 웃돌았단 말이죠. 고용 지표가.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그냥 둘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꺾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들 숫자가 너무 잘 나왔죠. 특히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농업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 51만 건 이상이 좀 나오면서 지금 예상 19만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2.8배 정도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3.4%를 좀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서비스 부분이 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꺾이기 어렵다라는 좀 어떤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고용의 질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빅테크들 상당히 많은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는 과도기적인 어떤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고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파트타임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이런 해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고용 시장에 녹아나려면 그래도 한 1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튀었다라는 좀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14일에 지금 CPI가 나오죠. 사실 이제 인플레 관련된 지표도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고용 지표는 튀었습니다만 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CPI 관련된 부분도 같이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자체가 뭐 쉽사리 이런 일회성의 어떤 그런 지표에 제가 볼 때는 일일비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1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FOMC 발표하고도 그렇지만은 그 성장주가 같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성장주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기록적으로 폭등을 했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같고. 네. 그런데 고용지표 발표되고 이러면서 또 성장주가 그냥 일정 부분 오른 것을 또 반납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금요일장에 열렸었던 3% 네. 급등 나왔었던 미증시의 흐름이 시간 내에서 이제 꺾였죠. 그 꺾인 부분이 되돌림 파동으로 이제 미증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월에 원래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5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 증거물이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이 나왔고요. 둘 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강달러 기조가 나오면서 일본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쓴다라고 발언이 맞물리면서 엔화 약세가 강달러를 더욱 심화시켰고요. 그 1250원이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눌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20일 이동평균선을 환율이 장악하면서 1250원을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환율만 놓고 본다. 환율이 만약에 다시 급등 파동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잠시 좀 조정이 나올 공산이 높습니다라고 발언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첫 단계가 지금 단추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흐름을 우리가 잘 요목조목 잘 봐야 되는데 실업률이 원래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3.6을 바라봤는데 3.4예요. 반세기, 즉 50년 만에 3.4라는 실업률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2월 7일 파월 연설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코멘트하느냐가 또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조정만으로는 확정치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빠진 것만큼 우리도 흔들린 것뿐이고 중국 관련주는 오히려 견조했고 2차 전지도 견조했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환율이 급등세가 계속 연출된다 그러면은 시장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 속에서의 눌림 조정인 것이지 시장이 예전처럼 폭락으로 가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그냥 거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네.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은 사실 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 메타 한 기업 빼고 나면 사실 이렇다 할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일 이용자 수가 20억 명 정도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주가 많이 반응을 했는데 주요 우리가 마가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쳤어요. 한 760억 달러 정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덜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클라우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보통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볼 때 S 매출하고 순이익을 같이 보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았고요. 애플은 또 어떤 경우였냐면 되게 특이했는데 애플은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아이폰인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지난 4분기에 아이폰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토탈 기준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지금 뭐 주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왔고 주말에 사실 애플의 주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팀쿡 CEO가 우리 애플은 앞으로 흔들릴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은 종국에서 놓고 볼 때 성적표만 놓고 봐서는 빅테크 관련주의 실적도 그렇게 갈목할 상황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좀 돌아서는 부분은 최근 급등했던 성장주 쪽으로도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의 빌미는 될 것 같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성장주들의 실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성장주 대표적으로 실적 안 좋은데 오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성장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국정감사, 작년에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좀 조정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좀 바닥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떠나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또 최근에 반등을 했을 때 좀 약간 테마성으로 엮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네옴시티 관련된 쪽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AI 쪽으로 엮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좀 그러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옛날에 보게 되면 플랫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커머스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쪽, 특히 뭐 이제 챗 GPT 관련된 쪽과 로봇 관련된 쪽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좀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 챗 GPT 관련 쪽으로 좀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제품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커머스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쪽보다는 좀 커머스 쪽, 특히 이제 개인 간의 뭐 C2C라든지 뭐 B2C 관련 쪽으로 좀 거래액이 좀 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명히 모멘텀은 이동하고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뭐 미국의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수주라든지 실적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뭐 저가 매수라든지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면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다 제법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AI 주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 솔루션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키로 말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챗 GPT보다는 지금 늦어졌지만 한국어 GPT만큼 앞서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챗 GPT가
영어는 잘 되지만 한국어로 검색을 했을 때는 잘 검색이 좀 늦거나 좀 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장을 빨리 공략을 해서 쟁취를 해놔야만이 나중에 이제 경쟁을 붙더라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의 성장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지금 인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하는 구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학회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저는 계속 받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알체라 같은 중소형 섹터들도 눈여겨 보시면서 챗 GPT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대한민국만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셔서 강성 주주분들 열심히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에 담은 분들이 많은데 높이 담았단 말이죠. 근데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샀던 분들은 아직 내가 산 가격에 택도 없는데 네.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단에서 제법 올랐기 때문에 망설인단 말이죠. 담아도 괜찮을지 매력적인 가격대인지 이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매력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네. 사실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나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항상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하던 관점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하던 네이버 주가가 뭐 15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50% 이상이 하락했잖아요. 저는 보통 주가 50% 이상 하락하면 그때부터 고점은 있습니다. 네. 그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 16만 원 이하에서 저점 대비해서 주당 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22만 원대까지 왔으면 뭐 우리가 16만 원 정도 가격 저점을 좀 잡았을 경우에 한 40% 이상 올라온 거니까 네. 40%가 올라왔단 말은 이 기업은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고 그래서 약간 모멘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또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도 있습니다. 주가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주가가 시장의 어떤 글로벌콜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내려갈 때 그럴 때 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정시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보다는 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재료가 노출된다면 지난주에 혼자 많이 달렸던 네이버 카카오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저는 만약에 지금 가격 시점에 역시나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환율이 돌았었으니까 네. 돌았었단 말이 이렇게 턴이 좀 세게 들어왔으니까 그 시점하고 그 배팅에 대한 레버리지는 조금 한 박자 늦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빅테크 규제를 풀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30~40%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성장주의 강세,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법 가고 있는데 지속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보통 실적에 좀 기이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 관련된 부분과는 좀 별개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1년 정도 좀 선반영을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분명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 사이에 분명 조정은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중국의 빅테크 역시도 결국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의 기대감으로 올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AI 같은 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반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도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어떤 2차적인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의 제가 볼 땐 기간과 어떤 가격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재 상황에서 더 오른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조정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좀 주가 자체는 좀 그래도 바닥에서 한 30%, 40%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좀 중소형대는 어떤 선순환이 좀 빠르게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맞춰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노려볼 만한 어떤 지금 장세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를 이끌고 있는 것이 챗 GPT 관련 주식인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네. 이번에 CES를 보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들 갔고 그다음에 메타 주가가 급등하면서 야 이거 메타버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그 애플에서의 VR 기기 확정이 됐고 네. 또 내년 또 MR, XR 다 나오는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 AR 기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다시 회자되는 것이고 앞서 두 분 다 말씀이 참 기셨는데 예스 5월 노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성장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빅테크 안에서도 선별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테마색을 보게 되면 테마 색깔들을 보면 전부 성장주예요. 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모두 성장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언맨 영화 보시면은 헬멧 안에서 자비스라는 인물이 인공지능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화면을 구현해주는 VR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 챗 GPT가 되는 기능이죠. 쉽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 HER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인공지능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죠. 인공지능에게. 이 정도의 기술력으로 앞으로 다가가는 시대가 도래한다. 네. 그럼 성장도 단순히 반도체니까 빅테크니까 안 돼. 이런 개념보다는 네.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되고 있는 시점, 새로운 문물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였고 CT폰에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전환될 때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성장을 해왔다는 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 주가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점 대비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뭐 중간 지점에서 뭐 흔들리다 가든 뭐 하든 어찌 됐든 반격의 어떤 서막은 열린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위축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빼고 갈 수 없는 게 게임주인데 게임주도 지금 올해 들어서 꿈틀꿈틀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21년도 하반기가 그랬습니다. 네. 21년도 하반기 정시에서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P2E 게임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 순환이 돌면 우리가 로봇, AI, 메타버스, 게임으로 연결되는 구조긴 한데 게임주들은 약간은 최근 1월달에 사실 개별주마다 면면은 좀 다른데 투자 모멘텀이 뭐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도깨비 같은 것도 아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내 게임들이 뭐 조금 메타버스 게임에 가까워지는 게임이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만약에 네.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게 보면 펄어비스에 뭐 도깨비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이런 게 있을 수 있긴 있는데 바로 좀 연결은 되지 않았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메타 이야기하다 조금 더 살을 조금 보태고 싶어서 예. 작년도 메타는 좀 안 좋았어요. 주가 관점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월에 왜 불이 붙었나 하면 포인트가 삼성이 갤럭시 S23을 출시하면서 네. 바로 퀄컴 진영과 구글 진영과 협력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메타가 개당 $1,500 정도의 AR, VR기를 메타캐스트 프로 2를 출시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출발선이었어요. 누가 $1,500짜리를 사겠느냐 이건데 여기에 메타버스 환경에 조금 불을 붙인 게 뭐냐면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집에 댁에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사용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기어 2가 2월 중순에 다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 소니 쪽에서 먼저 출시를 하게 되고 또 삼성도 충분히 이제 퀄컴과의 진영을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움직였는데 일정을 놓고 보면 또 이달 말에 MWC 2023이라고 해서 세계 또 모바일 가전이 하나 열립니다. 네. 여기서 또 메인 주제에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크긴 큽니다만은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게임주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메타버스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해 줄 때 순환적인 측면으로 게임주로 전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메타버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게임 얘기했으면은 또 이제 코인 얘기 잠깐만 하고 갈까요? 지금 네. 코인 시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동안 한참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한 30% 올랐습니다. 너무 제가 해맑게 말씀드렸네요. 좀 하시는 모양이지. 네.
아니 이제 우리가 성장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수급적인 요인이 크겠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뭐 23,000달러까지 왔었고 이더리움도 그런데 철저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주가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움직입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성장주의 흐름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가상화폐 물론 제가 뭐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서 3만 달러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은 가상화폐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테크주를 투자하는 우리 성장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투자 환경 자체는 좀 우호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성장주 관련해서 가상화폐까지 지금 제법 올라갔군요. 바닥 수준에서 한 30-40%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정말 외면받았죠. IPO 시장. 이 IPO 시장이 요즘 기지개를 좀 켜는 것 같은데 글쎄 그 기업들 IPO 시장에서 그 상장을 철회하고 막 이랬던 기업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좀 반전되는 느낌도 있고 심심치 않게 따상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요. 네, 사실은 저도 한동안 IPO 시장을 좀 보진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에너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사실은 뭐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IPO 관련돼서 지금 새로 상장한 종목들에 관련된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종목보다는 약간 중소형 종목 쪽에서 약간 이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분명히 관심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IPO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수익률을 내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미리 좀 잡고 싶은 어떤 청약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기대수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시장 자체도 다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2,500선에 대한 어떤 탈환을 하려다 보니까 좀 수급 자체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IPO 관련돼서 좀 2월부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좀 그래서 좀 늦긴 했습니다만 좀 그런 수익률 1월달에 보인 수익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들어가서 그 예전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요. 집어넣어 봐야 몇 주 받지도 못하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 정도도 아닌데 따상 가니까 야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따상 간 종목들 특성이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네. 잘 나가고 있는 업종에 껴 있으면은 좀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청약 경쟁률도 다시 예전처럼 높아져가지고 뭐 1,500대 1, 1,700대 1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희번덕대셔가지고 이쪽으로 갑자기 나도 해야겠다. 네. 근데 몇 주 어차피 못 사고요. 요즘도 따상에 몇 주 못 사요? 청약을 넣어도 얼마나 될지 가능성이 좀 예전처럼 좀 네. 부족하다. 몇 주 뭐 청약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따상이 된다라면 이제 물론 초반에 이제 기존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IPO 직전에 좀 물량을 많이 쥐고 계셨던 분은 좋지만 따상 노리고서 또 단기 투자 들어갔다가 네. 실패하는 경우도 또 종종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잘 걸러내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걸 걸러내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종목이 상장할 때쯤에 주변 중소형 섹터들, 업종 섹터들의 분위기가 좋다라면 따상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뭐 쌈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네. 좋은 흐름 나왔었고 명분이 좋은 기업들은 좋은 전개가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힌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 쌈지 엔터라는 게 저도 들었는데 옛날에 그 쌈지 그 회사 쌈지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SAMG 엔터. 우리 근데 사서- 우리가 네. 부르기 쉽게 이거를 쌈지라고 하는 거군요. 그죠. 투자자분들이 이제 부르기 쉽게 그냥 밈처럼 쌈지 엔터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SAMG 엔터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펠로 하면은 쌈지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한다.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중국에서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중국 관련주로서 활약을 보고 있죠. 그렇군요. 예, 예. 2023년 올해 들어서 코스닥 상장 주식 5곳 중에 4곳이 따상이라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있죠. 근데 소형주들은 상장을 해서 따상으로 가는데 일단 덩치가 큰 기업들은 몸을 사리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상장 안 하고 미루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최근에 상장 기업들 따상따상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네. 친구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2천억 주는 작고요. 네. 기업 공모 자금 자체도 대부분이 뭐 몇백억 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IPO 시장이 화랑이다고 얘기할 때 조 단위 이상의 이제 대형 작년 이맘때로 생각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었죠.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대부분 그런 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상장을 오히려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인 게 K뱅커도 원래 상장 이야기 좀 나왔다가 대부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SK 쪽에 원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또 작년에 하나 좀 현대오일뱅크는 뭐 항상 빠지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뭐 코스닥 상장만 하면 따스한 가더라 이거는 약간은 착시 효과고 조금 전에 이정민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운이 좋은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상장한 주식 중에서 따스한 간 기업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일로보틱스 배터리 관련주였어요. 그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있는데. 당시에 작년 2월 달에 LG엔솔에 따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성일아이텍 아닙니까? 네, 성일아이텍이었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도 관련.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 상장하는 기업들 몇 면을 놓고 보면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따상 정도 갈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시간이 되면 제가 오보젠, 인공지능, 예, 이건 마테크 쪽이고 미래반도체, 반도체 유통 쪽이고 TMC, 단도체 특수가스고 사실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면 뭐 없는데 뭐 없다는 표현이 그럼 이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고 시운이 좋았다. 1월 달, 2월 달 장의 특징이 개별주 장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물량으로도 쉽게 움직일 때 그리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형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대부분 보면 1,000억 미만의 소형주인데 그래서 IPO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다면 IPO의 지금 뭐 따상 분위기 좋은 이것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2023년에는 그래도 쭉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중소형 쪽에서 어쨌든 좀 흥행 가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만 좀 이제 큰 종목들이 좀 들어와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IPO 시장에 대한 흥행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성적표를 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스타트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명분이라든지 트렌드가 잘 맞으면 뭐 큰 기업이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요하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IPO의 성공을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좀 상반기는 좀 돼봐야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IPO 성적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타트는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주에 상장을 앞둔 기업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아시스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커머스 첫 상장사로 기대가 있는데 사실은 마켓컬리까지 상장을 미룬 마당에 오아시스가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보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덩치도 컬리보다는 좀 이제 작게 이제 상승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따상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일단 예상이 1조 원 정도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는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 따상 가는 경우가 지금 있다라는 경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지금 표에 보시면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센지랩하고 스튜디오 미르는 지금 시장에 좀 영향권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AI와 또 데이터 보안 이런 쪽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이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제 말처럼 된다라는 거 아니고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센즈랩하고요. 근데 스튜디오 미르는 지금 국내 1위 한국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사입니다. 티니핑, 쌈지엔터와 좀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모지상주의라는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탑10 안에 넷플릭스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를 관심 있게 보시고 센즈랩이 당시 인공지능 쪽 분위기가 좋다라면 센즈랩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아시스는 저는 좀 제가 업종 자체가 제가 싫어하는 업종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와 있는 업종을 쪼개고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명에 껴들어가기식 사업을 하는 회사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2차 전지 전구체 쪽입니다. 전구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화재 사건이 많이 나는데 결국 가야 할 길은 전구체 배터리예요. 전구체 배터리가 만들어져야만이 화재에서 이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네. 샌즈랩하고 스튜디오 미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이 제이오라는 데도 있어요. 이건 2차 전지 관련입니까? 제이오 제이오요? 관련해서? 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뭐 그렇게 저는 눈에 띄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체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근데 제이오도 최근 오늘 시장 보면은 에코프로라든가 기타 또 괜찮은 2차 전지주들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오도 일단 따상까지는 아니어도 시장 분위기상 상승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 내용이군요. 네. 왜냐하면 오아시스 마켓은 내일 수요 예측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다음 주에 공모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 7일, 8일 수요 예측이 시작됩니다. 네, 뭐 내일은 수요 기간 대상 수요 네. 예측이고 아까 반 제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하고 모레가 일반 청약이니까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 스튜디오 미러는 당장 내일 상장입니다. 네. 상장인데 사실 이제 제가 스튜디오 미러에 청약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렇다니까요. 예. 지금 이 상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따상 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러는 100만 주 공모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신규주 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미리 이제 한두 주 받아가지고 상장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장 당일날 데이트레이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신규주는 투자하는 팁이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는 이 섹터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미러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컨텐츠 애니메이션 쪽이고 그거 보고 이제 투자. 두 번째가 유통 물량이 없을수록 상장 당일의 변동성이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참여 좋은데 오아시스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좀 뺏었는데 오아시스 마켓과 마켓컬리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 물론 같은 새벽 배송이란 건 좀 비슷합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기관들이 오히려 오아시스 마켓 쪽으로는 조금 콜을 보낼 것 같아요. 이 외에 그냥 뭐 다음에 시간을 가면 다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오아시스 마켓은 상장했을 경우에 유통 물량이 절반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치어소프트라는 상장 회사가 일정 부분 30% 정도를 구주 매출을 단행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모하고 나서도 전체 유통 물량의 55%가 락업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마켓컬리니까 언제적 새벽 배송이 합니다만은 내일 모레 발표되는 기관들의 만약에 수요 예측의 경쟁률이 높게 나온다면 네.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노진하고 꿈비도 마저 말씀해 주시고 꿈비는 뭐 어린이 유아용품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상장이 2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스튜디오 미르가 이제 화요일 이제 내일 7일을 하고 이제 목요일에 이제 꿈비가 상장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31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를 했고 네. 지금 유아용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높은 경쟁률을 좀 나타냈습니다. 1772대 1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청약 증권문화도 거의 뭐 2조 2천억 정도를 좀 끌어모았습니다. 사실 유아용품 하면은 약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성장 섹터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기다가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흐름을 타게 된다고 하면 뭐 따상에 대한 가능성도 뭐 스튜디오 미러와 좀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종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수급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꿈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천 원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이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따상을 하게 되면 이제 1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1월에 효과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좀 이제 이런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좀 따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같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한번 두 종목 같이 한번 제가 볼 때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PO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몇 면을 보면 시장의 모멘텀을 반영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IPO 대기하는 물량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타급들이 나올 텐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추려볼까요? 스타급이요? 네.
글쎄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 네, 표 거기에 한번 나오는- 보고 그러면 예, 설명을 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제 눈에 그냥 미스코리아 G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2차 전지 전구체 부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글쎄요, 그렇게 덩치 대비해서 마진율이나 영업이익률을 쭉쭉 뽑아내고는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LG CNS입니다. 딱 두 개 보는데요. LG CNS는 IT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클라우드 시장 확충과 데이터 보안 시장의 확충을 노리고 있는 게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인데 거기에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가 너무 그러니까 고평가로만 상장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LG CNS의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역시 전구체, 화재를 진압하려는 배터리는 전구체 배터리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게 저 두나무? 저게 가상화폐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 의견을 다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네. 기업들이 K뱅크는 지금 상장이 조금 철회되는 분위기로 가 있고요. 네. 퀄리까지는.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몇 월에 상장할지는 잡혀 있지 않는데 미리 이제 보기식으로 보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저는 CNS는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모 시장에 참여해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성 SDS나 이런 기업 생각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 지금 1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기업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바로 SK 에코플랜트인데 SK 에코플랜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저기 설명을 건설 인프라 폐기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구 SK 건설이 상호를 SK 에코플랜트로 한 거죠. 지금 상강 이멘트의 최대 주주가 바로 SK 에코플랜트입니다. 풍력 관련이죠. 예, 그런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맨 하단에 있는 오히려 저는 카카오엔트에 좀 주목이 됩니다. 언제 상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카카오 비상장 계열사 중에서 가장 앞으로 캐시카우라든지 성장성이 큰 기업을 뽑으라면 카카오엔트가 될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아시겠지만은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카카오엔트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언제 얼마나 상장할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올 2023년에는 IPO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거기서 또 재미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뭐 건너뛸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매수했던 시점까지 오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 듯 하다가 또 주저. 네. 올 듯 또 주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참 이 방송에서 다루는 게 쉽지 않은 네. 상황인데 처음 안 갑니다. 이게 보면 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초반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6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매도 타이밍으로서 저는 약간 박스권 트레이닝을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개별 주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또 우리나라 지수까지 좀 세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가를 좀 예측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특히 9만 원대 좀 많다라고 많아요.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5만 원이나 6만 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가를 낮추면서 좀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박스권에 나오시는 어떤 전략도 분명히 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이 아닌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투자 예탁금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그러고 지금 보면은 뭐 하여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요. 이럴 때 이제 수익이 좀 나주면 금상첨화하겠는데 하여간 복잡해지는 시장 속에서 성투를 위한 전략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마무리하고 와서 또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